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눈 감으면 선하게 떠오르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인기척이 없고 밖에서 잠근 문은 열릴 기색이 없었죠. 짐승 소리도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겁이 났던 건 동물보다 무서운 사람이 혹시 올까봐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문을 덜그럭거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해가 떨어질 무렵부터는 오히려 인기척을 죽이고 구석에서 제발 아무도 오지 말라고 이 밤이 지나가기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소원과는 달리 어둑해질 무렵 밖에서 누가 잠긴 문을 덜그럭거리더군요. 누구세요? 저 소리 지를 거예요. 소리 질러봐야 올 사람도 없는데. 돌배? 돌배니? 마님이 보냈수. 어머님이 왜? 혹시 나 데리고 오라고 하셔? 신랄 같은 마음으로 물은 제 말에 돌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제게 툭 대답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마님을 그리 모르오? 아니, 마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놀다가 기절이라도 하면 저기 어디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랍디다.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어 도망조차 갈 수 없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다리를 꼭 오므린 채 몸을 고슴도치처럼 말아 힘을 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눈길 한번 곱게 주지 않은 어머님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쫓아내고 그 밤에 집에서 일하던 마름을 보내 범하하라고 한 건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게 잔인한 일이었죠. 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자기 아들과 몸 섞고 살았던 사람이고 비록 흘리기는 했지만 몇 번씩 손주를 잉태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갖다 버린 것도 모자라 마름을 시켜 겁탈하고 없애버리라는 명을 하다니 정말 너무 두려웠습니다. 돌배야, 제발, 응? 제발. 에휴, 걱정 마소. 나 못 배우고 없이 살아도 사람 새끼요. 손 안 댈 테니까 잠깐이라도 눈 붙이쇼. 동트기 전에는 도망가야 할 거니까 조금이라도 자야 도망도 가지. 깨고 나서는 멀리 멀리 가쇼. 난 마님한테 내가 신나게 가지고 놀다 진짜로 절벽에서 밀어버렸다고 할라니까. 돌배는 무뚝뚝하게 그 말을 던져놓고 정말 뒤돌아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고 돌아앉은 돌배의 등을 보며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돌배가 깨우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을 때는 이미 어슴풀에 동이 터오려던 차였습니다. 어서 가슈. 이 폐가 뒤쪽에 보면 예전에 탄광공들이 다니던 길이 있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길인데 그래도 제법 잘 나 있어서 그 길만 따라가면 한나절쯤 뒤에 마을도 나오고 그럴 거요. 그리고 이거. 돌배는 주머니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는 폐물이었죠. 얼마 전 들인 첩에게 아들만 낳으면 다 넣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 거잖아. 이게 왜 너한테 있어? 내가 훔쳤수. 아이 들키면 그쪽이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면 되니까. 죽을려니 가지고 달아났다는데 찾겠나 싶어서 몰래 들고 나왔으니까 가지고 가슈. 다 팔면 그래도 몸도 일방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요. 고마워. 고마워, 돌배야. 이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돕는다고 해도 그때의 돌배처럼 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돌배가 챙겨준 시어머니의 폐물을 꽁꽁 싸서 품 안에 깊숙이 넣고 폐가 뒤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따라 뛰다가 걷다가 하며 정신없이 시댁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7살 때부터 20년을 산 집이었는데 한 번 돌아봐지지가 않더군요.
처음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갔을 때 친정이 있는 쪽을 그 어린 마음에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집의 막내 딸이었습니다. 위로 오빠 셋이 있었는데 제일 큰 오빠는 망난이었고 둘째 오빠는 한량이었고 셋째 오빠는 광증 장애가 있었어요. 무지하고 착하기만 했던 제 어머니는 절 가진 줄도 모르고 그냥 살이 쪘나 아니면 부었나 그렇게 막달을 맞았다가 밭 한가운데서 진통을 하며 저를 낳았고요. 어머니 나이 45에 예상치도 않게 태어난 딸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천덕꾸러기로 자랐죠. 술과 노름에 빠져 집에는 달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아버지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손에 소쿠리가 잡히면 소쿠리로, 막대기가 잡히면 막대기로 두들겨 맞았고 그 손에 쟁기라도 들리는 날에는 일단 멀리 도망을 가야 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오빠들 몰래 고구마도 하나씩 주고 옥수수 알이라도 먹을 수 있게 떼주시곤 했지만 위에 두 오빠가 집에 올 때면 절 광에 가두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서러웠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어머니가 나름 절 보호하는 방식이었더군요. 잔인하고 못된 오빠들이 어린 저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밥을 좀 굶더라도 가둬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그나마 7살 때까지는 엄마 보호 아래 있기라도 했죠. 그 이후에는 쭉 남의 집 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노름빚으로 절 팔아넘긴 집에서 말이죠. 쟤 데리고 나와. 왜요? 술도 안 마셨는데 왜 그래요, 진짜?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거 내가 옆마을 김간애에 넘겼어. 넘기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집 대감님이랑 투전판에서 한판 겨루는데 집에서 일할 계집아이가 필요하시다잖아. 그래서 내가 돈 대신 저걸 걸었어. 에이씨 하여튼 저 가지고 저걸 넘기게 되긴 했는데 대감님이 그래도 사람을 노름값으로 데려오는 건 아니라고 돈푼을 쥐어주시더라고. 내가 아주 싹 씻겨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저거 데리고 나와서 씻겨가지고 그 댁에 보내. 전 그렇게 7살 생일이 되기 전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옆마을 김씨네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린 것을 어찌 보내냐고 울던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후에는 두말 않고 절 씻겨서 보낼 채비를 하시더라고요. 없는 살림이라 저한테 쥐어줄 것도 없어서 어머니는 제품에 갱엿을 한 판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배고프면 베어물지 말고 빨아서 아껴 먹으라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작은 갱엿 한 판을 안고 저는 식모로 남의 집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도 여물지 않은 계집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어요. 그저 이리저리 치이며 혼나고 야단맞고 구박받으며 잔심부름하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음식에 야박한 집은 아니어서 처음으로 쌀이 반 이상 되는 밥을 먹어보고 나중에는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쓰러워하며 집어주는 고기며 전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 집 어른들은 마님 빼고는 모두 좋은 분들이었어요. 주인 어르신은 일 때문에 거의 집에 안 계셨고 마님이 온 살림을 도맡아 하셨는데 정말 너무 무섭고 싸늘한 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눈에 띄지 않고 할 일 얌전히 하는 편이어서 크게 혼난 적이 없었을 뿐 같이 일하던 언니 하나는 마님에게 따귀를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귀한 쪽이 안 들리게 될 정도였거든요. 제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을 보내놓고 1년에 한 번 생일 때는 절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팔고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망나니에 사람 구실 못하는 오빠 셋이 부모님의 모든 기운을 다 빨아먹는 건지 볼 때마다 부모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죠. 오히려 식모살이 하는 제가 더 뽀얗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면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그 집 식모로 들어가 산 지 1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멀리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그 집 아들이 처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일찍부터 그 집 친척 어르신이 교수로 있다는 외국 어디로 가서 공부를 했다는데
아들이 오기 한 달 전부터 마님이랑 주인 어르신은 온 집안을 몇 번씩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아들이 쓸방에 벽지를 2번이나 발랐다가 뜯어내고 이 그림을 걸었다가 저 그림을 걸었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가구는 또 어떻고요. 싹 새로 들인 가구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죄 팔아버리고 다시 들이기를 3번, 문짝도 미닫이를 달았다가 여닫이를 달았다가 하며 어느 국가의 왕이 와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게 유난을 떨더라고요. 어휴, 8대 독자잖아. 이 집에서 신처럼 모시는 스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다 건너가서 잘하지 않으면 살맞는다고 하도 성화를 해서 두 부부가 일주일을 죽다 살게 앓고 나서 아들 유학 보낸 거거든. 어른이 되기 전에 이 땅 밟으면 그 살 그대로 맞는다고 해가지고 딱 성인 되는 생일 하루 지나고 귀국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애가 닳겠어. 걸음마 할 때부터 발에 비단 양말만 신겨서 오와둥둥 하던 아들인데. 유난 떠는 주인집 부부를 신기해하던 저에게 저보다 훨씬 오래 있었던 부엌 식모 이모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궁금하다. 정말 타고난 팔자가 다른 건가? 저렇게 귀하게 대접받는 건 대체 무슨 기분일까? 요즘 애들 말로는 넘사벽이라고 한다죠. 그때 그런 말을 알지는 못했지만 제 기분은 딱 그랬습니다. 뭔가 비슷하게 겹쳐지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부럽거나 셈이 날 텐데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니 그런 것도 없고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1년같이 성화를 해대던 끝에 어쨌거나 아들이 오는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무슨 국가 원수가 내방하는 것 마냥 동네 어귀에서부터 환영식을 거하게 하고 스님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는 행차였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오고 그 안에서 내린 건 참 곱상하고 여린 남자였습니다. 아니 무슨 남자가 저렇게 곱다냐? 제 첫인상은 참 고운 남자라는 거였습니다. 평생 햇빛 한번 보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 책만 봤을 것 같은 인상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그랬다더군요. 유학을 갔던 곳이 1년 내내 그렇게 햇살이 좋은 캘리포니아라는 곳이었다는데 혹시나 나가서 돌아다니다 일이라도 터질까봐 친척 어르신에게 이 집 부부가 신신당부했다네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집 밖으로 절대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외국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고 왔으니 차라리 귀한 대접받는 도련님 생활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님은 아들을 보는 순간부터 눈물을 터뜨렸고 이후로 몇 주간은 아들 옆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 큰 아들과 한 방에서 자지를 않나 밥숟갈도 들고 떠먹여 주지를 않나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엌 막내였던 제가 일일이 밥상을 들고 내오는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마님은 밥상 들고 간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매서운 눈으로 밥상 위 반찬만 검사하셨죠.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갖다 주고 가져가고. 얘는 별소리를 다 한다. 정말 우리 아들 쓸데없이 다정하면 못 써. 식모가 지할 일하는 게 뭐 그리 고마운 일이라고. 어머니,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미국에서는요, 말버릇처럼 고마워, 고마워 그렇게 말해요. 땡큐, 땡큐. 어머, 그러니? 역시 많이 배운 네가 다르구나. 그래 그럼. 고맙다. 상 물려라.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요. 고맙다고 하면서 싱긋 웃는데 글쎄 그 표정이 잊혀지지를 않더라고요.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생각하면 자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괜시리 가슴이 뛰고 명치 아래가 싸르르 하니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별다른 일 없이 그저 책을 읽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딱 부잣집 한량자제 그 자체였죠.
취직이 하고 싶다고 했다가 마님에게 혼쭐이 한번 난 후부터는 그냥 소심하게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가 뭐하러 돈을 벌어? 그냥 집에 있다가 애미가 짝지어주는 여자 만나서 알콩달콩 살면서 아들이나 쭉쭉 낳아 키워. 뭐가 아쉬워서 네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며 돈을 버니? 유약해 보이는 건 인상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자기 엄마가 한마디 하면 반발 한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그때는 순종적으로 보이고 착해 보였습니다. 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언감생심 분에 맞지 않는 짝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아들이 들어온 지 몇 달 뒤에 주인집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보름 정도 서울에 함께 올라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버티던 마님도 이번에는 같이 가야 한다는 완강한 주인 어르신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그렇다면 데리고 가겠다는 말도 주인 어르신에게 거절당한 후 마님은 몹시 불편한 심기를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다니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거의 2주나 되는 시간 동안 자기가 없는 집에 식솔들만 남기고 가면 재산을 죄 훔쳐 달아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평생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사람이 글쎄 휴가를 다 주더라고요. 다른 식모며 마름은 다 휴가를 받아 갈 곳이 있었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대체 휴가라는 걸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 망나니 오빠들이 있는 집으로 가봐야 얻어맞기만 할 텐데 어쩌지 고민만 깊어질 때쯤 마님이 절 부르셨습니다. 너 어차피 갈 데 없지? 넌 집에 남아있거라. 딴짓 할 생각 말고 얌전히 내 아들 삼시세끼 밥 챙겨라. 부엌 외에는 들락거릴 생각 말고.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밥하는 거야 늘 하는 거니 어려울 것도 없고 양 적은 아드님 먹는 거 차리는 건 더더욱 별일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익숙한 제 방에서 잠자고 건드리는 사람 없이 쉬는 것,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휴가였죠. 이게 웬 행운이냐 싶어서 얼른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마님은 고기가 몇 장 남았는지 반찬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꼼꼼히 다 검사를 한 후 제게 마지못해 부엌 열쇠를 넘겨주었죠. 그렇게 보름의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낄 줄 알았던 그 휴가가 첫날부터 그렇게 아프게 뭉개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삼시세끼 주인집 아들밥을 다 챙겨 방으로 가져다 주고 가지고 나온 것까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아들방 불이 꺼지길래 저도 이 집에 온 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 활짝 뻗고 잘 생각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누웠죠. 하루 종일 밥 차려 들락거리며 흘끔흘끔 봤던 주인집 아들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배시시 웃던 그때 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너무 놀라 뭐라 할 말을 찾기도 전에 아들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손은 제 몸을 더듬었고 그렇게 저는 첫날 밤 아닌 첫날 밤을 얼결에 치르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온갖 흔적이 남아있는 이불을 빨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더 무서웠던 건 전날 밤이 아무도 없는 이 집의 첫날이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였고요.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유아독존 왕이 된 아들은 평소 보던 모습과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 수시로 절 겁탈했어요. 낮도 밤도 없었고 장소도 상관없었죠. 전 그저 이를 악물고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동안 저는 철저하게 그 집에 고립된 채 주인집 아들의 누리개가 되었죠. 차라리 손찌검을 하고 괴롭히는 마님이 하루라도 일찍 돌아오시길, 비아냥거리고 골탕 먹이는 제 위의 식모님이 며칠이라도 먼저 오길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억눌려 그저 얌전하고 조신하기만 했던 아들은 아무도 없자 제 큰 오라비 같은 망나니가 되더군요. 험하고 더러운 말을 제 귀에 쏟아넣으며
저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보름이 지나갔어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마님만 오시면 이런 일도 없을 거야. 다들 오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만을 주문처럼 외운 채 보름이 지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처음 알았어요. 아들을 잘 모셨냐는 캐묻는 마님 말에 덜덜 떨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래도 더 이상은 아들에게 희롱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신은 그때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절 괴롭히는데 맛을 들인 아들은 교묘하게 절 계속 괴롭히더군요. 모두가 잠든 밤 야식을 가져오라 지시를 하고는 소리도 못 내게 입을 막고 절 가지고 놀았습니다. 점심상을 물린 후 가지러 갔을 때도 한 번씩 일을 치르고 저는 누가 알세라 볼세라 허둥지둥 뒤처리를 하며 나오기 일쑤였죠. 하지만 한 집안에서 그게 들키지 않을 리가 없죠. 아랫도리를 움켜쥐고 밤에 그 방에서 나오는 걸 마름에게 들키고 점심상을 가지러 갔다가 오지 않는 절 찾으러 왔던 식모에게 들키고 결국 저는 머리채를 잡힌 채 마님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절 죽일 것처럼 펄펄 뛰는 마님 앞에서 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토악질을 해댔죠. 그런데 그걸 본 마님이 갑자기 들었던 매를 조용히 내려놓으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절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임신입니다. 3개월 좀 넘었고 자궁벽이 좀 약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마님은 귀한 아들은 차마 잡지 못하고 저한테만 악다구니를 하다가 결국 몸져 누웠어요. 주인집 아들을 바다 건너로 보냈다던 그 스님이 와서 한마디 하기 전까지 전 그 집의 천덕꾸러기였죠. 태중에 아드님이 계시네. 아, 귀한 아드님이야. 세상에, 그 한마디에 마님이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그리고 본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사생아는 볼 수 없다며 아들과 저를 결혼시켰습니다. 귀한 아들 결혼임에도 식은 몹시 조촐했어요. 동네 사람 하나 부르지 않고 친척들 몇만 불러 집 마당에서 절 한 번 하고 끝냈으니까요. 이번에도 주인집 아들, 아니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마님 의견에 따르더군요. 식은 올렸고 며느리가 되었지만 제 처지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잠자리가 식모방에서 주인집 안에 있는 방으로 변한 것뿐이었죠. 남편은 절 아내가 아닌 성욕의 도구로만 봤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건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였지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죠. 여전히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절 덮쳤고 시어머니는 온갖 시집살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절 괴롭혔습니다. 없던 새벽 문안이 생기고 아이의 건강과 아들의 무사 출산을 위해 2시간 이상씩 불공을 들여야 했죠. 비리고 역한 것들을 억지로 먹어야 했고 배우지 못한 것이 며느리가 되었다는 구박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때 남편이 저를 조금만이라도 따뜻하게 봐주고 안아줬다면 아마 전 참고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약한 데다 자기 어머니라면 벌벌 떨었던 남편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와의 잠자리에서 모두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이라도 번듯하면 핑계김에 친정에 가서 좀 있다 오고 싶었는데 셋째 오빠의 정신질환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첫째, 둘째 오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험한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도망을 가서 숨어 있을 곳 없냐고 물어보는 형편에 친정은 더욱 갈 곳이 못 되었죠. 오히려 심술궂게 굴던 식모 언니들이 제 팔자만큼 기구한 것도 없다며 몰래 고기도 삶아주고 시큼한 귤도 하나씩 구해다 주고 하며 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아들 낳고 사람 취급받으며 살아보겠다고 버티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광증에 시달리던 셋째 오빠가 결국 집에 불을 질렀고 두 분 다 빠져나오시지 못했다네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세가는 첫째, 둘째 오빠 둘이 서로 갖겠다고 싸움을 하다가 싹 다 털어 가져갔다는 게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이 가진 몸으로 장례식 가면 안 된다고 시부모님이 철저하게 숨기는 바람에 전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구제까지 다 지낸 후에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없고 애정도 없는 부모지만 그래도 천륜이라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몇 시간 만에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도 이런 박복한 엄마는 싫었는지 후루룩 붉은 꽃이 되어서 흘러가 버리더군요. 임신 5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유산을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귀한 자손 흘린 천하의 못된 망할 것이 되어 있는 구박 없는 구박 다 받았죠. 시집살이는 더 고되졌고 남편의 성적인 횡포도 점점 더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아이는 잘 들어서는 몸이었는지 그 후로도 2번을 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2번 다 몇 개월 품지 못하고 떠나보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집안 말아먹을 년이 들어왔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이 망할 년, 네가 아주 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어. 어머니,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 입 다물어. 어디서 어머니야 어머니는? 넌 그냥 앞으로 죽은 듯 살아.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내 아들 놀이개로 살아 그냥. 내가 이 집안 씨는 다른 데서 이어야겠다. 행여 눈 사납게 뜨거나 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했다가는 그나마 밥이나 먹는 이 집에서도 알몸뚱이로 쫓겨날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니는 젊고 복스러운 여자 하나를 집으로 들이셨어요. 제 자리를 대신할 새 며느리였죠. 오늘 새아가랑 합방하는 길이리니 방에 이부자리 정성껏 깔아라. 부정타지 않게 입에 끈 꼭 물고. 갖은 미신을 다 믿는 어머니는 제 입에 하얀 끈을 꽉 물려 묶은 채 제 남편과 다른 여자의 첫날 밤을 준비하게 시켰습니다. 아무리 정없이 산다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하는 잠자리를 마련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자리를 펴고 하얀 볼을 깔고 원한 금침을 놓고 나오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행여 또 어머님이 보시면 매질이 날아올 게 뻔한지라 얼른 자리를 피하려는데 첩으로 들어올 그 여자가 절 잡더라고요.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애교스럽게 착 감기는 여자를 보며 당황한 저는 입에 묶인 끈이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자리를 피했죠. 넌 오늘 밤새 자지 말고 그 끈 묶은 채로 애들 첫날 밤 치르는 방 앞에서 치성을 드리거라. 한 번에 아들이 들어설 수 있게 빌고 또 빌어. 어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날 밤 저는 밤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빈 게 아니라 그냥 이 생활이 끝나게 해달라고 빌었죠. 저랑 할 때와는 다르게 부드럽고 친절한 남편과 그 여자의 교성을 들으며 전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을 침구를 빨면서도 계속 빌고 빌었어요. 무슨 신이건 절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냥 이 생활을 끝내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대노한 시어머니가 절 찾는 소리가 들렸죠. 너, 네가 미친 거냐? 영문도 모른 채 전 머리끄댕이가 잡혀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네가 뭔데? 새아가 보고 형님이라 부르라 마라 명을 해? 너, 내가 입 다물라고 끈까지 물렸는데 귀한 자손 이으러 온 애한테 뭐? 형님? 니까지 깨?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게 아니면 첫날 밤 잘 치르고 인사 온 애가
왜 갑자기 눈물바람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 그럼 걔가 없는 얘기 지어냈니?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과 첫날 밤을 치룬 그 여자가 셀쭉한 얼굴로 남편 뒤에 몸을 숨기고 절 보고 있더군요. 제가 불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펄펄 뛰시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짐 싸라. 이 집에 올 때 너 옷 한 벌 입고 왔다. 네 짐이랄 거 없겠지만 옷까지 몇 개 챙기는 건 내가 너그럽게 허락할 테니 당장 짐 싸. 쓸데없이 쉬는 그동안 바란 숱한 소원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원은 참 빨리도 들어주더군요. 당장 나가면 갈 데도 없이 막막한데 옷보따리 하나 딱 들었더니 정말 주저없이 절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주방 식구들,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인사 한마디 할 시간도 남편 얼굴 한번 볼 짬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요. 절 차에 실은 기사는 말없이 산길을 오르더니 반항하는 절 끌고 산 중턱에 폐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절 그 안으로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죠. 그제야 전 시어머니가 절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던 무서워 죽던 그냥 죽으라고 내보낸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울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 하나 없는 폐가는 예전에 무당이 있던 곳이었는지 빛바래고 무서운 그림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나마 무서운 것들이 덜 보이는 구석으로 가서 덜덜 떨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해마저 넘어가더라고요. 어둠이 밀려온 폐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고라니 울음소리, 근처까지 와서 킁킁거리는 멧돼지 소리가 저승사자 소리 같아서 저도 모르게 덜덜 떨었죠. 그 와중에 돌배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 돌배가 절 폐가에서 내보내준 후 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혹여나 그 집이 있던 동네 근처에 살던 사람이라도 만났을 땐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연을 끊었죠. 고맙게도 돌배가 챙겨준 폐물들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시어머니가 고급스러운 것으로만 꼼꼼하게 모아둔 것이라 두세 개 남기고 죄다 팔고 나니 정말 단칸 새빵 하나 얻을 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얻은 집은 재래시장 거리 뒤쪽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홀로 되신 할머니가 적적하게 사시면서 방 하나를 싸게 내놓으신 거였죠.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던 할머니는 지치고 공허한 절 한참 지켜보시다가 두세 달쯤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제게 사정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천천히 그간의 사정을 말했고 처음으로 제 신세가 서러워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서럽게 울며 절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제 엄마도 되어주고 언니도 되어주고 할머니도 되어주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오래 장사로 잔뼈가 굵은 할머니에게는 재산도 꽤 많았어요. 그저 쓰실 곳이 없어 쓰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저를 데리고 다니며 시장 곳곳에 조카라고 소개해 주신 덕분에 연고 하나 없는 그곳에서 전 금방 환영받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신은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푹 끓인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어 하룻밤을 꼬박고 와서 막 그릇에 퍼담고 입에 넣는 순간 이미 몇 번 겪었던 울렁이는 토악질이 몰려왔습니다. 임신이었죠.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 집에서 알까봐, 알면 다시 끌려갈까봐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괜찮다. 그 망할 놈의 집에서 어찌 알겠노. 여서 몸 풀고 애 낳고 살자. 사람들한테는 사별하고 왔다고 했으니 걔는 그냥 유복자야. 그 집 씨가 아니고 그냥 네 아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할머니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내 조카 태중에 아가 들었소. 오늘부터 험한 일도 못 시키고 내가 집에서 보존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다들 한마음으로 좀 도와주소. 할머니 한마디에 온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다들 친정엄마처럼 와서 절 살펴주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몸에 좋은 먹거리가 문 앞에 놓였어요. 할머니는 끼니마다 고기에 생선에 한 상을 차려 내주었고 아이 낳고 살려면 단칸방은 힘들다고 시장 사람들과 함께 작은 집도 알아봐 주셨죠. 가게가 딸린 방 2칸짜리 집은 제가 장사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살기에 충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는 시장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장하다, 장하다 우리 조카.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던 그 순간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게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내 새끼한테 젖 물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 비로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들은 제 아빠의 좋은 머리만 닮고 나머지는 죄다 절 닮았습니다. 그래서 전 아들과 마음 잘 맞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죠. 당연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은 몇 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물은 후에는 별다른 질문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사실 제가 아닌 시장이 키운 거나 다름없었지만 말이죠. 이리 와. 와서 갈비 좀 먹고 가. 학교 다녀오니? 여기 자두 몇 개 줄 테니까 가서 공부하면서 먹어. 아유, 잘 왔다. 이번에 또 전교 1등 했다며. 자, 이건 아저씨가 주는 상, 특대 오징어 튀김이다. 잠깐만. 할머니가 너 지나가면 이거 들려보내라고 하셨어. 토종닭 튀김 2마리. 이번에 모의고사 전국 1등 했다며. 아유, 장하다, 장해. 이건 삼촌이 하도 장해서 주는 서비스 콜라요. 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슈퍼집 아들하면 시장에서도 서로 자기가 키운 양 자랑스레 걔는 뭐든 잘하고 착하고 반듯하다고 칭찬하기에 바빴죠. 제 인생은 그래서 아들을 낳기 전과 낳은 후로 나뉩니다. 그 전이 지옥이었다면 이후는 천국이죠. 한 번도 손 가는 일이 없이 스스로 잘 커준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사실 짠순이로 소문이 자자했던 저였지만 아들 합격 소식을 듣고 전 시장 사람 모두를 모아 소갈비를 샀습니다. 몇 달 벌 돈이 한 번에 없어졌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옛날 어르신들이 자식이 장원급제를 하면 전 재산인 소를 잡아 잔치를 했는지 충분히 알고도 남겠더라고요. 대학교도 제 도움 없이 착실히 졸업한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도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보다 시장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글쎄 명절이 되면 제 아들은 정작 저한테 머물 시간도 없이 시장 사람들 집에 불려다니며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친척한테 인사를 해야 했어요. 여기 우리 조카. 이번에 변호사 됐잖아, 변호사. 아유, 나한테는 그냥 아들이나 다름없어. 변호사 아들 하나 있는 거지 뭐. 제가 가끔 남의 아들 데려다 유세 떤다고 구박을 해도 시장 사람들은 허허허 웃으며 제 아들 똥기저귀를 내가 갈아줬네, 네가 갈아줬네 하며 서로 공치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찌나 웃기고 좋고 감사하고 좋던지요. 다른 게 가족 아니고 이게 가족이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아들을 낳기 전에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전생의 희미한 기억인 양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아들이 저한테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기, 엄마. 밀양 쪽에 사신 적 있죠? 거긴 왜? 사실은 오래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엄마가 아버지 이름도 말 안 해주시고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해서 할머니랑 엄마랑 하시던 얘기 토대로 제가 그냥 좀 알아봤어요. 대체 왜?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찾다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그분이 밀양 분이시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기증도 나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뭔가 구역질이 나고 속이 미식거렸어요. 하얗게 질려가는 제 얼굴을 보고 아들이 몹시 당황하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전 아들의 목소리가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병원, 걱정스런 아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울었는지 눈이 벌겋게 부어있더군요. 울었어? 엄마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깨어난 절 붙들고 아들은 다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어 몸을 일으켜 아들을 토닥이던 그때 침대 커튼이 열리며 누가 들어왔어요. 누구? 설마 돌배? 살아 있었구만. 아이 오랜만이요. 돌배야. 돌배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절 살려준 은인 돌배가 거기 서 있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손을 내밀어 돌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마음을 알았는지 돌배가 먼저 그러더군요. 내 그 집에는 입도 뻥끗 안 했으니 걱정 마소. 그래. 어떻게 살았어? 뭐 그냥저냥 살았지. 나 그래도 당신 덕을 좀 봤지. 내 덕을 보다니? 그 집에서는 내가 당신을 해친 줄 알잖아. 내 입 막으려고 아주 큰 돈을 쥐어주고 뚝 떨어진 데다가 양곡간 하나 내어주더라고. 그게 잘 돼서 지금 밀양 지역에서 나가는 농작물 중에 내 손 안 거치는 거 없을걸. 잘 됐어. 그러게. 아니 난 잘 됐는데 그 집은 잘 안 됐어.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돌배는 주절주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쫓겨나기 전에 들어왔던 여자 있었잖아. 둥둥하니 허연. 응, 알지. 임신을 하긴 했는데 이 딸을 사산하러 나왔어. 몸 풀자마자 맨몸으로 쫓겨나고 몇 달을 대문 두드리며 악다구니를 해서 뭐 아주 고생을 했지. 그랬구나. 그 이후로도 3명인지 4명인지 아니 뭐 여튼 임신을 한 처자도 있었고 결국 못한 처자도 있었는데 아유 어쨌건 그 집에 아들은커녕 딸도 없소. 한 명도?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거렸지 뭐. 독하게 하더니 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튼 주인집 마님이랑 사장님은 결국 그렇게 안달하던 자손 못 보고 정말 눈 뜨고 돌아가시고 그 아들도 부모 다 가고 나서는 집 싹 정리해서 어디로 옮겼어. 나중에는 그 아들이 더했어. 자식 집착.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집착이 심했다는 사람이 지금 제 아들의 존재를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기 돌배야. 말 안 해도 알아. 모르는 척 할 거야. 근데 자네 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날 찾아와서 그쪽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난 처음에 그 집에서 또 찾아서 해코지 하려는 줄 알고 입을 다물었는데 아들이라고 하대? 응. 나이 들어보니 맞던데. 맞아? 그 집 맞아? 응. 제 말을 듣고 돌배는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손을 들어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 그랬습니다. 난 그냥 오늘 이 병원에 아는 사람 입원했다 해서 잠깐 보러 온 거고 이 자네는 본 적이 없는 거네. 그냥 그렇게 하자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돌배가 보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아들은 저를 꼭 끌어안고 꺽꺽거리는 소리를 참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마도 돌배에게 모든 얘기를 다 들었겠죠. 괜찮아. 엄마 하나도 기억 안 나. 엄마는 그냥 너 낳고 난 후부터만 기억나. 그냥 그때부터가
내 인생이거든. 엄마 미안해요. 그냥 난 내 뿌리가 뭔지 궁금했던 거였는데 그게 엄마의 아프고 아픈 과거를 건드릴 줄은 몰랐어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가 미안할 일 아니라니까. 엄마 진짜 괜찮아, 응?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다 큰 아들이 그렇게 우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절 위해 그렇게 울어주는 아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그 집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좀 찜찜하기도 했죠. 그리고 절대 말 안 하겠다고 한 돌배지만 사실 그걸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해서 살던 곳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뭘 어쩌겠어. 나도 이제 70이 가깝고 내 아들은 든든한 변호사 성인인데 지네들이 뭐 어쩔 거야? 솔직히 지금 저와 아들의 존재를 안다 한들 다 큰아들을 뺏어갈 수도 없을 거고 절 죽일 수도 없을 테니 별로 두려울 건 없었습니다. 그저 신경 쓰이는 게 귀찮을 뿐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저는 병원에서 나온 후 서로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들춰낼 필요도 없는 일이었죠. 찜찜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넘어가다 보다 하며 살던 어느 날 나이 든 남자 하나가 저희 모자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예전의 평화가 계속되는 듯 했어요. 유산 집행 때문에 찾아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내민 명함을 받아든 아들의 표정이 차가워지더군요. 아드님도 변호사시죠? 그렇다면 저희 얘기가 좀 더 빠르고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 자리 옮겨서 말씀하시죠. 변호사라는 남자와 아들은 아주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간 후 아들은 전에 없이 심각한 얼굴로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무슨 유산?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다네. 아들의 말을 듣고 전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과거 기억이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일제히 되살아나더군요. 살아있다니. 너 찾는데? 돌배 그 자식이 결국 입을 연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여튼 저 변호사 말로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지. 엄마를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았다나 봐. 돌배라는 그분이 엄마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했는데 몰래 사람 보내서 찾아본 절벽 아래에 엄마가 없어서 도망갔다는 걸 진즉에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방 찾다가 어떻게 행적을 쫓긴 했는데 여기 사장분들이 아마 다 입을 다물고 말씀들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나 찾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다들 한 마음으로 숨겨주신 거죠. 이 시장 근처까지도 와서 수소문하고 뒤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제야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어야 하는데 굳이 가게 문 닫고 자기 집 와서 일 도와달라 부르고는 정작 일이라고는 주지도 않고 방 안에서 내도록 먹고 자게 했던 언니부터 갑자기 어디 좀 가자고 저와 아들을 끌고 소풍 아닌 소풍을 갔던 할머니, 괜시리 자기 가게 두고 제 가게에 와서 대신 장사를 해주었던 사장님들, 아마 저와 아들을 찾는 사람들이 시장에 어슬렁거렸을 무렵 다들 그렇게 제가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 모자를 지켰던 거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못 찾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돌배라는 분이 올라오는 걸 보고 따라붙은 모양이에요. 그랬구나. 내 주변을 돌다가 머리카락이랑 그런 거 몰래 갖고 친자 확인을 한 모양이야. 그거 불법 아니니? 아이고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아들인 걸 알고 그 집에서 변호사를 보낸 거예요. 유일한 상속자라서. 돈 준다고? 엄마, 유산이 100억이 넘는다네. 아들의 말에 머릿속이 댕 하더라고요. 이게 로또인 건가 싶다가도 다시 그 집에 코 꿰는 거 아닌가 싶고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너도 성인이고
무엇보다 법 잘하는 변호사고, 엄마는 사실 그 집하고는 엮이고 싶지가 않지만 100억은 엄마가 평생을 모으고 다음 생에도 모으고 그 다음 생까지 모아도 너한테 물려줄 수 없는 금액이야. 그 돈만 있으면 네 남은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니? 아들인 거 인정하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응? 돼 있는 거 집착했던 집이니 호적에 올리고 싶은 거겠지. 맞아요, 엄마 말이. 조건 중 하나야. 내가 호적에 올라가는 거. 그게 뭐 중요해. 네가 어느 호적에 올라가건 넌 내 아들이야. 돈 받을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변호사가 말한 조건이 또 있어요. 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지금 요양원에 있대. 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혼자 그냥 들어가 있나 봐. 변호사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주길 바래요. 그렇겠지. 얼굴도 안 보고 그 큰 돈을 자식이라고 물려주겠니? 가봐야겠지. 그런데 참 사람 이상하죠. 그 말을 딱 하고 났는데 그렇게 수년을 절 괴롭히던 얼굴이 아닌 유학 다녀와서 처음 집에 들어서던 회사한 도련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를 살짝 설레게 했던 예쁘고 곱상한 얼굴은 정말 잠깐이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절 학대하고 괴롭혔던 잔인한 얼굴뿐이었는데 그가 생의 마지막을 초라하게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글쎄 가장 곱던 예쁘던 시절의 얼굴만 딱 떠오르더라고요. 연민인지 애증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이 떠오르고 나니 문득 한번 나도 가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가자. 엄마, 진짜로? 너만 어떻게 보내니? 그리고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 사람. 그렇게 전 아들 손을 꼭 잡고 변호사가 알려준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번지르르 번듯한 요양원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시골 구석 폐교를 개조한 듯한 작고 초라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라한 곳에 작고 작은 침대에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네요. 내가 잘못했어. 나도 어렸고, 너무 몰랐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를 정도로 어리진 않았죠. 성인이었으니까. 그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대를 이어줘서. 난 그 집대를 이으려고 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내 아이라 낳은 거지. 그래. 어쨌든 고마워. 아들을 낳아줬어. 당신이 아들을. 그 사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손에 집착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더 쉬워진 것 같더군요. 제가 아무리 그 집 자손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도 그는 계속 저에게 아들을 낳아줘 고맙다, 자손을 낳아줘 고맙다, 대를 잇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아. 이 변호사한테 들었지. 그거 다 내 아들한테 줄게. 안 그래도 그 재산 내가 죽고 나서 늑대 새끼들 같은 친척들이 나눠 가질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쳤는데 그래도 당신 덕에 내가 한은 안 품고 가게 생겼어. 호적에만 올리게 해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내 제사만 챙겨줘. 부탁할게.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죠. 나한테 부탁할 일도 아니고. 어쩜 사람이 저렇게 끝까지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평생 한 가지 아집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그것만 잡고 늘어지더군요. 제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지낸 세월이 어땠는지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때 정말 미안했노라 진심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적에 올려 정식으로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이 생기는 것, 그것만을 위해 대충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하는 게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한 발짝 뒤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아들도 같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가기로 어디 가냐?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빠야.
전 아버지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 엄마가 몰래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널 그렇게 고생하게 두지 않았어. 떵떵거리며 장씨 집안 9대 독자로 귀하게 키웠지. 옷보따리 하나 주고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일하는 사람 시켜 없애버리라고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딴소리 마세요. 전 쭉 아버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묵은 인형 정리하시겠다고 해서 같이 온 것뿐이에요. 오늘 이후로는 저도 어머니도 보실 일 없을 겁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남편은 눈에서 살벌한 빛을 내뿜으며 새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그 모습이 시어머니랑 똑같은지 소름이 쫙 돋더군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끊을 수는 없다. 넌 내 아들이야. 이 장씨 집안 9대 독자, 내 아들이라고. 제 성은 장씨가 아니라 박씨예요. 제 어머니 호적이 제가 있을 곳이고요. 죄송하지만 어르신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몸조리 잘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엄마 가요, 우리.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절 일으켰습니다. 담담하게 제 아빠에게 할 말 다 하길래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가늘게 떨리는 아들의 손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런 아들의 손을 제가 더 꼭 잡아주었죠. 갑니다. 돌아 나오는 저희 모자 뒤로 그 사람은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패악질을 해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둘은 돌아보지도 않고 병원을 나왔죠. 너 돈 아쉽지 않겠어? 엄마 젊은 날에 피눈물이 묻은 돈 내가 받아서 그걸로 뭐 얼마나 잘 산다고. 엄마 아들 충분히 벌어요.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잘 번다고. 생각보다 나 꽤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엄마. 저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들 이러는데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내 아들 이런 게 기억에 남거든. 그때부터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그냥 엄마 아들이구나.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그러니까 저 그냥 앞으로도 엄마 아들로 살래요. 너 그래도 좋은 여자 있으면 데려와야 해. 마마보이는 싫다 난. 난 며느리 진짜 예뻐할 거고 너 미련 없이 줘버릴 거야. 엄마 좀. 나 방금 100억 포기하고 엄마 아들 택했거든요. 감동이나 좀 해줘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제 옆에는 내 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